경기도 광주시가 한 지역에 전원주택단지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상식받기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됐는데도 또 건축 예정지에 진입로가 막혀 있는데도 눈을 감고 있습니다. IM뉴스 김영렬 시민기자입니다. 경기도 광주시 관음리의 한 야산입니다. 여기저기 파헤쳐져 흉물스럽게 변했습니다. 나무가 잘려나간 이곳은 토사가 흘러내려 이렇게 개울이 형성됐습니다. 이곳의 전체 면적은 1,700여 평. 꽤 큰 전원주택 단지가 건설되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지난해 4월 공사 초기부터 건축 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먼저 진입로 문제. 약 200m가량의 진입로 땅 주인은 자기 땅 위로 길이 나는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전에 지주한테 어떤 협의가 없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이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얼굴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허가가 났다고 생각하세요? 글쎄, 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허가가 날 수 있는지. 관련 서류를 확인해봤습니다. 땅 주인의 사용승낙서가 분명히 첨부돼 있지만 99년에 땅을 판 전 주인 명의의 사용승낙서였습니다. 즉 진입로 개설을 위해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입니다. 2002년도 12월 달에 이 사람이 이거를 사용승낙을 해줄 수가 있나요? 왜냐면 99년도에 땅을 팔았는데. 제가 보기엔 하자는 의미가 있고. 진입로 입구도 문제였습니다. 이곳은 아예 땅 주인의 사용승낙서가 첨부돼 있지도 않습니다. 처음에는 사용승낙서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던 담당 공무원도 서류를 확인하자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승낙서가 필요 없습니까? 그렇죠. 장담하십니까? 지금 이 서류상으로만 보면은 받아야 되는 상황. 주민들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검찰에 고발했지만 웬일인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행정공무원 당사 관측에다가 이 재량권이 많이 부여가 많이 돼 있으니까 사실 애매해. 어이없는 주민들은 청문회라도 열어서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IM뉴스 시민기자 김영렬입니다. 잠시 후 출근하실 때 지하철 이용하실 분들 많을 텐데요. 실제로 통신시설의 망의 무게가 잘 실리지 않아서 실제로 신속하게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고 한 기관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IM뉴스 이상현 시민기자가 고발합니다. 지하철 기관실에 설치된 무전기입니다. 이 무전기로는 철로에서 운행 중인 앞뒤 기관사끼리 통신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지하철 사령실로만 연락이 가능합니다. 통신망을 제대로 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관사들은 늘 불안해합니다. 긴급했을 때 사령과 통화를 하려고 그랬을 때 통화가 안 됐을 때 그럴 때는 상당히 당황스럽고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그럽니다. 놀라운 것은 이 같은 긴급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자주 발생했었습니까? 개인적으로는 하루에도 한 번 정도 이상 정도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의 긴급 상황이 많은가요? 사상사고라든지 열차 고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가장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른 긴급 조치도 취할 수 없습니다. 기관사님이 직접 경찰이나 구급대와 연락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전방의 영무원하고는 연락이 됩니까? 영무원하고도 연락이 안 됩니다. 그럼 사실상 통신 두절 상태네요. 그렇죠. 지난 한 달 동안 시각장애인 2명이 지하철 선로에 떨어져 숨졌습니다. 만약 들어오는 열차 기관사에게 직접 연락을 할 수 있었다면 구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벌 수 있었을 거라고 안타까워합니다. 앞차가 연락을 해줘서 전방 상황을 미리 알려준다면 안전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대구 지하철 참사 때도 기관사끼리 통화만 됐으면 수많은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1년 6개월이 지났어도 지하철 무전기는 여전히 먹통입니다. 관계기관에서는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국가통합지휘 무선통신망을 현재 구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언제쯤 그게 완료되나요? 현재 내년도에 시범 사업을 거쳐서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토록 위험한 통신장애를 가진 상황에서 우리의 지하철은 오늘도 위험 속을 질주하고 있습니다. IM뉴스 시민기자 이상현입니다. 환경훼손 등을 이유로 공사가 중단되던 일산 퇴계원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공사가 다시 재개됐습니다. 2006년에 개통 예정인데 이 통행료가 다른 곳에 비해 비싸서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IM뉴스 김대현 시민기자입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통행료를 징수할 예정인 일산 퇴계원 간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로의 공사 현장 입구입니다. 이 도로는 일산에서 장흥 의정부를 거쳐 퇴계원까지 연결되는 경기 북부 관통도로입니다. 2006년에 완공 예정인 이 도로의 통행료는 4,000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총 연장이 36.3km인 점을 감안하면 1km당 주행요금은 약 110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도로공사가 건설한 고속도로의 경우 1km당 평균 통행료는 60원에 불과합니다. 같은 민간 자본으로 건설된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도 1km당 주행요금은 92원입니다. 다른 곳보다 비싼 통행료를 내고 이용해야 할 주민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한번 여기까지 한번 지나간다면 할 수 있지만은 매일 그 왕복을 해야 되는데 사업장에 왕복을 해야 되는데 4,000원이면 별로 그렇게 이용하려고는 생각을 안 해요. 이렇게 비싼 통행료를 책정한 서울 고속도로 주식회사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서울 외곽 같은 경우 잘 아시겠지만 산악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순수하게 그걸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은 교통 수입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구간은 국립공원과 그린벨트 지역이 많아 토지 매입비가 다른 지역보다 훨씬 적게 들었다고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은 통행요금이 이렇게 비쌀 이유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또 상대적으로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빠른 시정을 바라고 있습니다. IM뉴스 시민기자 김대현입니다. 보통 전세나 월세를 사시면 2년은 안심하실 텐데 이 주공의 임대 아파트는 예외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보증금과 월세를 올려서 영세 서민들이 울상입니다. IM뉴스 노영예 시민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0년 입주가 시작된 서울 관악구 신림동 대한주택공사의 임대아파트입니다. 입주한 지 1년 뒤부터 임대보증금과 월세가 5%씩 올라 현재는 보증금 1,550만 원에 월 임대료 18만 6천 원에 달합니다. 입주한 뒤 최소 2년 동안은 특별한 이유 없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리지 못하게 돼 있는 임대차 보호법을 어긴 겁니다. 공공기관이 불법을 자행하였으니까 제발 법을 지키는 공공기관이 되게 좀 바랍니다. 당사자인 주택공사는 별 문제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매년 1년마다 인상이 가능하도록 허용돼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그 근거법은 혹시 어디? 근거법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문가의 의견은 다릅니다. 표준 약관이라고 분명히 그 심의를 거쳐서 표준 약관이라고 고시해둔 내용과 현재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문제가 되자 주택공사는 이상한 방법으로 해결해 나섰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리 주공 7단지에서는 올해 인상된 보증금과 임대료를 주민들에게 돌려줬습니다. 주민들의 항의가 거셌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바로 옆에 6단지는 그대로 5%씩 인상됐습니다. 주민들이 얌전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택공사에서는 너무 일관성 없게 일을 하니까 저희들은 속이 상해서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서민을 위한 주택공사가 오히려 영세 서민을 울리고 있습니다. IM뉴스 시민기자 노영래입니다. 네. 지난주에 지하철역에서 시각장애인이 철길로 떨어져서 숨졌는데 실제 시각장애인들 전철 한번 타려면 목숨 걸고 외출해야 합니다. 보도블록 등 안전시설물, 장애인들에게는 무용지물이거나 오히려 위험으로 몰고 있습니다. IM뉴스 이상현 시민기자입니다. 전철 인천 구간 경기도 부천역입니다. 바닥에 요철 형태의 보도블록이 깔려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블록입니다. 전철역 계단을 올라온 시각장애인이 유도블록을 따라갔습니다. 갈림길 표시의 블록에 도착하자 방향을 잃기 시작합니다. 먼저 매표소로 가야 하지만 갈림길에서는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는 대로 그대로 놔두자 장애인은 반대편 출구로 나가버립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길을 못 찾고 헤매길 수입니다. 어렵게 플랫폼으로 들어섰다고 해서 쉽게 전철을 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는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철로 바로 앞에 점자 블록이 있습니다. 이 선을 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점자 블록은요, 시각 장애자들한테는 이게 생명선이거든요. 그렇지만 장애인들이 여기서 멈추기는 쉽지 않습니다. 철로와 간격이 50-60cm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 발만 헛디뎌도 철길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년 동안 철길에 추락해 사망한 시각장애인은 5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유도 블록을 좀 더 안쪽으로 설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고가 계속 발생하자 철도청에서는 영무원이 직접 장애인을 안내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왜 아무도 없으십니까? 나가는 길이 어디예요?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직원분들한테 요청을 하시면 탑승 시는 물론 도착역까지 연락을 취해서 마중을 나와서 안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홍보 부족으로 이용률은 아주 낮습니다. 비장애인의 생각으로 만든 안전시설. 이것을 직접 사용하는 장애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배려가 아쉽습니다. IM뉴스 시민기자 이상현입니다. 서울 월계동에서는 이 노인들과 장애우들, 식사와 이발에 또 돋보기를 맞추고 노래방 가는 것까지 모두 무료입니다. 상점들이 모두 참여하는 이웃돕기 현장. IM뉴스 송철종 시민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추풍령 감자탕, 까치 노래방, 해화궁전 미용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점 간판들입니다. 이 평범한 이름의 상점들이 서울 월계동에서는 특별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쿠폰이 뭔가요? 이게 월계 사랑 쿠폰이라고요. 예. 이거 할머님들이 음식 드실 때 이걸 갖다 주시면 우리가 이걸 갖다 음식을 서비스하거든요. 감사하죠. 애들이 모여서 이런 고깃국을 어디서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참. 주위에 많은 그 식당이나 미용실, 목욕탕 그런 데서 알게 모르게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노래방에서는 노래도 마음껏 부를 수 있습니다. 집에도 오다가도 안 올 정도로 그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봉사활동을 이렇게 하셔서 우리가 덜에 여기 와서 기분풀이도 하고 이렇게 피로도 풀리고 막 이렇게 재밌게 놀고 갑니다. 이 마을 21개 상점에서는 자신들의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매달 일정량의 무료 쿠폰을 발행합니다. 이 쿠폰은 노인들이나 소년소녀 가장 그리고 장애우들에게 전달됩니다. 이곳에서는 이 제도를 월계 커뮤니티라고 부릅니다. 한국성서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월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처음 만들었습니다. 지역 주민이 서로 믿고 아끼고 서로 돕고 사랑하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이웃을 만들어가는 그 지역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달 혜택이 돌아가는 이 마을 주민은 256명에 달합니다. 작지만 실천하는 이웃사랑이 서로에게 커다란 행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IM뉴스 시민기자 송철종입니다. 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긴 명절 연휴가 오히려 더 외로운 기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원봉사자들의 따뜻한 마음이 이들의 외로움을 덜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IM뉴스 최종희 시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랑을 가득 실은 밥차가 쉬지 않고 달려온 이곳은 가리봉동에 위치한 외국인 노동자의 집입니다. 오늘 준비한 음식은 양품 비빔밥. 갖가지 비빔밥 재료가 순서를 기다립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손에 의해서 커다란 양푼에 담겨지는 밥과 양념이 먹음직스럽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송편과 떡도 빠질 수 없는 메뉴입니다. 내 집처럼 편하고 따뜻하게 음식을 먹는 동안 외국인 노동자들은 잠시 향수에서 벗어납니다. 맛이 있습니다. 밥맛이. 제가 여러 가지를 가지고 비빔밥에다가 집보다 잘 먹습니다. 예. 한국에 와가지고 이런 대우를 받으니까 국물이 맛있어지는. 식사가 끝난 뒤에는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일손도 덜어줍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힘들었던 것보다 즐거움이 더 많이 남고 보람된 것 같아요. 자원봉사를 시작한 사람은 송파구 석천동에서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는 이명길 씨 부부입니다. 지난 5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매주 한 번씩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곳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 비빔밥 봉사를 앞으로 계속 할 예정입니다. 지난 1년 전부터는 롯데호텔 직원들도 이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을 우리가 잘 섬기면 바로 민간 외교고 이들이 돌아갈 때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돌아가거든요. 명절에도 갈 곳 없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작지만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IM뉴스 시민기자 최종희입니다. LP판, 불과 10년 전만 해도 우리에게 음악과 감동을 전해줬던 이 레코드판이
이제 CD나 MP3에 밀려서 거의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남은 LP판 생산 공장을 구상수 시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과 10여 년만 해도 우리에게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던 LP판. 때론 사랑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혹은 이별의 슬픔을 덜어주기도 했던 우리들의 옛 친구였습니다. 경기도 일산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레코드 생산 공장. 서라벌 레코드의 옛 자리입니다. LP판 생산 공정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음이 새겨진 니켈판을 형틀 양쪽에 놓고 찍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정기적으로 시간에 나오면은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를 떼서 절단기에 올려놓고서 가열이 시약이 되면 자르는 거죠. 이게 시약이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제대로 된 판이 나오는 거예요. 한 장 찍어내는데 불과 30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한창 전성기 때는 하루 수만 장씩 찍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1년 동안 주문량은 겨우 1000장. 그마저도 300장은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주문을 기다리던 기계는 이제 지쳐서 녹슬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이제 다 좋은 시절 다 가고 이거 나도 이제 아마 문 닫아야 될 것 같으네. 저기 뭐 이렇게 어려운데 도저히 유지가 안 되는 거라. 이거 어떻게 이제 문 닫아야지 아무리 미련이 많더라도. 가슴 아파하는 홍 씨에게 걸려오는 요즘 전화는 주문 대신 기계를 기증하라는 전화뿐입니다. 음악에 관한 거를 지금 모으고 있대요. 그래가 박물관을 만들려고. 그렇다고 만약에 문 닫게 되면은 여기 있는 기계나 뭐 필요한 것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것 좀 기증하면 안 되냐 해서 전화를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좀 서운한 면이 있더라고요. 그게. 아무래도 난 좀 애가 좀 타는 편인데. 신금을 울려주던 이미자 씨, 청중을 열광시켰던 조영필 씨의 감동을 검은색 LP판에서 다시 찾을 수는 없는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IM뉴스 시민기자 구상수입니다. 집안 어른 중에 치매 노인이 계시면 온 가족이 시간도 시간이지만 치료 때문에 참 애를 먹게 되죠. 수원에서는 시의 치매 노인 프로그램이 이 고민을 덜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IM뉴스 김영렬 시민기자입니다. 아침 8시 30분. 가족들의 배웅을 받으며 노인들이 버스에 탑니다. 도착한 곳은 수원 서호 노인복지회관. 깨끗한 복장으로 갈아입은 노인들이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하루 일과는 우선 치매 예방학습 위주로 진행됩니다. 취미활동 시간에는 각자 희망과 능력에 따라 그림 그리기와 수놓기, 꽃꽂이 등을 배웁니다. 또 몸을 많이 움직이게 하는 체육활동 시간도 있습니다. 식사와 간식은 하루 한 번씩 제공됩니다. 안심 신고 놀기 좋고요. 점심도 잘해줘서 잘 먹어서 좋고요. 해질 때는 너무 아쉽습니다. 아쉽고 그 이튿날을 기다려주고 그랬습니다. 자원봉사자들도 찾아와 머리 손질도 해주고 노인들이 활동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어머님 같고요, 할머니 같고 저희 가족 같아서 열심히 봉사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이용하는 노인 가족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한 달에 10만 원. 나머지는 수원시의 보조금으로 충당됩니다. 이 일은 누군가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단지 아쉽다면 자원봉사자가 부족한 것이 아쉽습니다. 귀가하는 노인들을 맞는 가족들은 미안함과 고마움으로 부모를 기다립니다. 잘하시더라고요. 노인분들뿐 아니고. 거기 가 계신 동안만이라도 내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 지나칠 수 있는 수원시의 작은 노력이 가족 간 사랑으로 피어나고 있습니다. IM뉴스 시민기자 김영렬입니다. 인터넷에서 시작돼 대한뉴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시민기자제가 방송의 보도 프로그램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집중점검에서는 시민기자제의 그간 성과를 짚어보고 대한뉴스로서 향후 과제에 대해서도 집중점검합니다. 자, 이번엔 집중점검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연세대학교에서 문화인류학을 강의하는 김진욱 선생님이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시민 기자재를 살펴보신다고요? 네. 다들 아시다시피 시민 기자제도, 즉 시민 기자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전문 기자가 아닌 일반 시민이 뉴스를 직접 제작하고 방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터넷에서 시작되었던 것이 지금은 방송 보도 프로그램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오늘은 바로 이 같은 시민 기자재가 생겨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그리고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시간 뉴스투데이에서는 색다른 뉴스를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시민 기자 리포트라는 꼭지인데요. 이 꼭지는 말 그대로 전문 기자가 아닌 일반 시민이 직접 취재하고 또 보도하는 뉴스입니다. 보고 듣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시민이 직접 발로 뛰는 뉴스. 시민 기자 리포트는 단지 어색하다는 것 외에도 기존의 뉴스와는 좀 다릅니다. 수많은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1년 6개월이 지났어도 지하철 무전기는 여전히 먹통입니다. 관계 기관에서는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토록 위험한 통신 장애를 가진 상황에서 우리의 지하철은 오늘도 위험 속을 질주하고 있습니다. IM뉴스 시민 기자 이상현입니다. 서민을 위한 주택공사가 보셨듯이 시민 기자가 취재하는 내용은 자신이 속한 지역 사회의 문제, 또 전문 기자들이 주목하지 않는 일상의 작은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존 언론의 거대 담론에 묻혀 있던 생활 밀착형 소재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시민의 입장으로서 우리 주변에 있는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작은 이야기들을 소재로 하죠. 주변의 따뜻한 이야기나 전시회 소식, 또 그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내용들, 내가 사는 그 동네의 주변 이야기가 주 소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골프장 건설 현장으로부터 20km 네, 하루 시민 지점인 기자재 이곳까지 아직은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사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죠? 네, MBC의 경우 IM뉴스라는 인터넷 뉴스를 시작으로 지난 2003년 12월부터는 비정기적이긴 하지만 아침 보도 프로그램으로까지 확대 방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략 1년여쯤 됐다고 볼 수 있지요. 생활 속에 밀착돼 있는 풀뿌리 정보를 우리 시민 스스로가 참여해서 인터넷 뉴스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제도를 확립시켜 나가자라는 취지에서 시작이 됐고, 물론 방영 기간이나 편수를 따져봤을 때 방송에 있어 시민 기자재의 성과를 논하기란 이른 감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청자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점에서, 또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뉴스에 직접 반영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결코 작다고는 할 수 없을 겁니다. 네, 사실은 시민 기자재가 방송에서 먼저 시작된 것이 아니고 그 출발점은 온라인 뉴스에서 찾아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2000년 인터넷 신문인 오마이뉴스의 출범과 함께 시작돼 시민 기자재라는 새로운 뉴스가 탄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온라인상의 시민 기자재는 기존 언론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사회 분위기와 또 수동적인 뉴스에서 벗어나 스스로 가치 있는 뉴스를 찾아내려는 젊은 층의 각성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물론 초고속 통신망의 보급 역시 이를 가속화하는 데 일조하고 있지요. 시민들의 어떤 욕구라든지 그 대한 매체를 오랫동안 이제 좀 이용하고 싶었던 욕구, 그 다음에 특히 그 시민 기자들의 어떤 그 분포를 보면은 20대, 30대 그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20, 30대들이 자신을 갖다가 표현하려는 그런 어떤 욕구가 다른 집단에 비해서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어쨌든 시민 기자재,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언론 전반의 풍토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사실 오랫동안 뉴스는 전문 기자와 소수 언론사가 독점해왔고 대다수 시민들은 단순한 소비자에 머물러 있었지요. 하지만 시민 기자의 등장으로 정보를 스스로 생산하고 소비하는 쌍방향 뉴스, 또 대안 뉴스가 뿌리내리게 됐다는 평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시민 기자들은 기존 언론에서 다루지 않았던 사안들까지도 의제로 부각시키면서 의제의 폭을 넓혔다는 점도 시민 기자재의 성과라 하겠습니다. 대한 매체라는 것이 일단은 기존의 주류 매체 혹은 주류 뉴스에서 우리가 잘 듣지 못했던 내용들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데요.
주로 그 내용들이라는 것이 그 어떤 소외된 목소리들이라든지 그 어떤 사회적 약자들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 예를 들면 노동자 계층이라든지 장애인들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이런 목소리들을 갖다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다는 데 하나의 그 의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기존의 주류 매체에서 다루지 못했던 것을 밸런스 있게 균형 있게 다뤄준다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시민 기자재를 통해서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그것에 참여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아마도 그 대표적인 예가 여중생 장갑차 사건이 아닐까 싶은데요. 기존 언론에서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사안을 공론화할 수 있었던 데에는 시민기자단의 활약이 적지 않았다는 평입니다. 시민기자재를 두고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이처럼 시민기자재는 시작하게 된 이유와 그 성과가 분명하고 또 다매체 다채널 시대로 접어든 지금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방송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해서 최근에 와서는 보시다시피 뉴스에서도 만나볼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네, 지금까지 성과를 살펴봤는데요. 한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시민기자들이 생산하는 뉴스가 연성화되는 걸 문제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방송의 경우 이런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는데요. 실제로 MBC의 시민기자단이 취재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미담이나 사회 문화와 관련된 소식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방송사에서는 생활 밀착형 뉴스들이야말로 오히려 시민기자재의 특성을 제대로 살리는 게 아니냐는 입장입니다. 우리 사회가 전부 다 냉랭해지고 또 인터넷 시대에도 자꾸 뭐 세대 간에 이 나눠진다고 하지만은 오히려 저희는 인터넷 시대에 우리 시민기자를 통해서 이웃의 훈훈한 이야기, 또 정말 그 남을 칭찬할 수 있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발굴해가지고 우리 사회가 보다 사랑이 넘치는 사회로 만들어가자는 것이 우리 IM뉴스와 IM뉴스 시민기자가 나아가야 될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 21개 상점에서는 하지만 몇몇 이웃의 미담으로 끝나거나 소외계층의 어려움을 전달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사회제도적으로 어떻게 확산시킬 것인가, 또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민감한 그 부분을 건드리려면은 많은 또 민감한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또 그로 인해서 그 화살이 날라올 경우 시민 기자들은 제도권 기자와 달리 그 방패막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대응이 필요 없는 주변의 이야기들을 소재로 삼게 되는데, 요는 시민기자라는 게 아직 우리 사회에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역할과 취재 내용 등 제약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로 다소 전문성이 미약하다 보니 뉴스 자체의 신뢰도 역시 떨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선 기존 매체와 동등한 대우, 또 자유롭게 취재할 수 있는 권리가 우선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제언인데요. 실제로 지난 2001년 한 인터넷 신문 기자의 인천국제공항 출입 금지 사건이 말해주듯이 취재원에 대한 접근이 기존 매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결과적으로 전문성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또 취재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받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언론사의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시청자 주권을 강화한다는 의미에서도 시청자들이 직접 참여하고 제작한 프로그램을 내보낸다는 것이 굉장히 그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건데요. 그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이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어떤 명목상의 시민기자재 타이틀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직접적으로 정말로 잘 그것들을 그 보도를 하고 취재를 할 수 있도록 그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네, 사실 지난 98년부터 퓰리처 상에서는 온라인 저널리즘 부문을 정식으로 인정하기도 했는데요. 온라인 상에서는 시민 기자재가 나름대로 자리 잡은 것 같은데 방송에서는 아직 걸음마 단계죠? 네, 그렇습니다. MBC가 시민 기자재를 도입한 지 1년 남짓 시간이 흘렀지요. 이제 막 첫 걸음을 내디딘 만큼 풀어야 할 숙제도 많습니다. 모쪼록 이 시민 기자재가
기존 뉴스에 대한 건강한 대안으로 제자리를 잡아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소홀해지지 않기를 기대해 봅니다.